안녕하세요. 달달책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류혜인 님이 지은 모든 관계는 심리학으로 풀린다 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스몰빅 라이프입니다. 원하는 대로 상대를 이끄는 관계의 심리학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마음을 읽는 스킬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상대와의 만남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심리학에 관한 이야기. 책 속 내용 일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타인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라. 착한 사람 증후군 법칙.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또한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지나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남에게만 착한 아이는 자기 삶을 살지 못한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미움받는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들도록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살핀다. 또 나의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상황에 적절해 보이는 말을 한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으면 화도 잘 못 낸다. 화는 자신이 이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감정인데도 화가 나면 죄책감이나 불안을 더 크게 느끼곤 한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일이 뭐가 잘못된 거냐고. 화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한 번 더 참으면 평화로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다. 그런데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문제는 그런 배려가 다른 사람에게만 향해 있다는 것이다. 정작 자신에게는 그런 배려를 하지 않는다. 속상하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자신의 감정을 일절 드러내지 않는다. 나만 참으면 되니까. 내가 더 잘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정작 자신의 삶은 챙기지 못한다. 그렇다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 중 하나는 경계선 세우기이다. 타인의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 있음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거절하기 연습이 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의 대표적 특징은 거절을 못한다는 것이다. 거절을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미워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공포가 비합리적이고 거절한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거절이 쉽지 않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거절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상대에게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스킬을 익힐 필요는 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거절하기 연습 4단계. 1단계. 생각해 볼게 라는 말로 잠시 물러나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생각해 볼게 이퀄 거절할게요가 아니라는 점이다.
본인은 거절의 의미를 담아 완곡한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은 모를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생각해 봤는데 안 될 것 같아 라는 거절의 의사를 꼭 전달해야 한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직접 얼굴을 안 보고 전화나 문자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 조금은 덜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무조건적인 오케이를 멈추고 그 시간 동안 정말로 내가 꼭 해야 할 일인가? 할 시간은 있는가? 내가 얼마나 부담을 느끼게 되는가 등을 실제로 따져가며 생각해 볼 수 있다. 2단계. 거절 가능한 뇌 만들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거의 반사적으로 네, 좋아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아니요 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평소 연습을 통해 아니요 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거절을 할 때 자신에게 맞는 표현을 생각해 보고 준비를 해 놓는 편이 좋다. 또한 부탁을 받을 때나 결정을 해야 할 때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 없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도 미리 생각해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준을 세워놓으면 그날은 좀 힘들 것 같아. 내가 가족 식사가 잡혀 있어서 라며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거절을 할 수 있다. 3단계. 거절의 이유 고민하지 않기. 거절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거절을 할 때 상대방도 납득할 만한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었다. 절대 내 탓이 아니야.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지 말아줘 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거절할 때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아니어도 괜찮다. 이유가 모호해도 상대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그 근거로 하버드 대학의 블랑크 교수가 진행한 다음과 같은 실험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인쇄 전문점에서 실험 협조자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그러자 약 3분의 1의 사람만이 양보를 해줬다. 그런데 말을 조금 바꿨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락을 해줬다. 그 말은 다음과 같았다.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 상사가 당장 가져다 달라고 해서요. 사실 이 실험 결과는 너무 당연하다. 왜냐하면 뒤에 덧붙여진 내용이 충분히 공감되고 동의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진은 또 다른 조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실험의 묘미는 바로 이 마지막 조건이다.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꼭 해야 하거든요. 눈치챘는가? 왜냐하면의 이유가 앞의 말과 똑같다. 얼토당토 않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데도 두 번째 조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려 93%가 양보를 해줬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왜냐하면을 사용하면 동의를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이유가 있다는 것 그 자체이지 그 이유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안 돼. 왜냐하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거 빨리 해야 돼. 왜냐하면 빨리 해야 하는 거니까 라고 해도 신기하게 사람들이 납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거절을 할 때도 의외로 완벽한 이유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극단적인 예로 왜 안 되는 건데? 라고 물으면 왜냐하면 안 되는 거니까 라고 똑같은 답변을 짧게 반복해서 말해도 통할 수 있다. 물론 간혹 뭔 소리야 라며 받아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어딜 가나 예외는 있는 법이니까. 4단계 결정의 장점에 주목하기. 일단 거절을 했으면 거절한 뒤에 느껴지는 죄책감이나 후회, 미안함보다는 거절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주목하는 편이 낫다. 예를 들어 일을 도와달라는 동료의 부탁을 거절한 뒤에 동료에 대한 미안함이나 동료가 나를 미워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거절해서 얻는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 부탁을 거절해서 나는 내 개인적인 여유를 즐길 수 있어. 그 부탁을 거절해서 지금 친한 친구와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거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거절 자체가 아니라 거절할 때의 태도가 문제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거절을 한다고 해도 매몰차게 하지 못한다. 최대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힘들고 조심스럽게 거절한다. 그리고 상대방도 당신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조심스럽게 거절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 거절할 때 느끼는 죄책감은 진짜 죄책감이 아니라 단순한 불안에서 오는 죄책감이다. 상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의 거절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당신이 거절할 때 미안해하는 모습만으로도 상대는 충분히 이해한다. 정작 거절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건 거절할 때의 불손한 태도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 충분히 예의를 갖췄다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도 저서 인생 수업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 죄책감을 버리고 거절할 때마다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보자. 목적이 분명한 화는 관계를 개선한다. 분노의 방패 법칙. 이른바 다혈질이라고 불리는 성격이 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화를 낼 만한 일에 화를 내긴 한다. 하지만 뭔가 조금 억지 같기도 하고 듣는 입장에선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다. 이런 사람의 화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아서 주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다혈질을 지닌 사람들은 상대가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불쾌함을 감추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서 언짢거나 불편한 부분을 전달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이들과 의견이 같다면 든든한 한편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간 피곤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언제 화를 낼지 모르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위축되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딱딱하게 긴장된 환경이 지속되면 소속 집단의 분위기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 적당히 맞춰주면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 상대가 갑자기 화를 낼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 우선 벌컥 화를 받으면 순간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 그랬어 라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다 알겠는데 그건 네 상황이고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 하나? 라는 말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 크게 화를 낼지도 모른다. 그러는 너는 왜 나를 이해 안 해주냐?
너도 내 마음을 모르면서 너는 왜 네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냐?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라며 점점 더 대화가 극한적으로 치닫는다. 또한 다혈질인 사람들은 본인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의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동의하지 못한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언이나 충고를 들을 마음도 없다. 이런 사람에게 다른 의견을 밀고 나가봤자 필요 이상으로 더 큰 전쟁을 치르게 되고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자기를 현실적이며 분석적이고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얼마나 자주 화를 내는지 조사한 다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부터 IQ 테스트를 진행할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자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혈질인 사람의 판단을 부정하면 대화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 대수롭지 않게 적당히 맞춰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역시 예리해요. 판단 능력이 뛰어나네요. 하는 식으로 말이다. 다혈질이 심한 사람은 대부분 성격이 급하고 다소 권위적이다. 이런 성향의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무거운 돌이 아래로 떨어지듯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혈질인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이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부드럽게 넘기는 것이 좋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다.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지 성질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만 참으라는 거 아니야? 하지만 대인관계의 기본 전제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상대를 바꿀 순 없지만 상대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재빨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은 상대에게 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위해 참는 것도 아니다. 상대를 다루는 자신의 능력과 관계된 것이다. 정말 그 사람이 따라줬으면 싶은 부분이 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방침이나 규칙을 내세우는 편이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꼭 한 소리 하고 싶다라는 기분이 든다면 이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3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그 사람의 기분을 잘 살펴서 조용한 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당신이 바라는 바를 말하는 것이다. 절대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대화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섭섭했다고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은 분명 자신은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니 본인 입장에선 억울해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대화 중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당신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당신 역시 용기 내서 말했는데 당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을 하면서 아예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힐 수 있다. 셋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선 나름대로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대화의 목적을 절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두면 안 된다. 내 감정을,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것 자체에 그 의의를 두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받은 느낌, 기분, 감정을 말하면서 앞으로는 동등하고 서로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좋다. 내가 다혈질이라면 화내는 목적을 확실히 알아.
우선 분노라는 감정은 자연스럽고 타당하다. 옳지 못한 감정이 아니다. 당신의 분노는 옳다. 분노는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이다. 또한 분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이다. 하지만 자신의 화가 이끄는 대로 무작정 행동해버리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될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의 눈치를 보고 당신과 함께 있는데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화를 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를 훼손하는 데 있지 않다. 화를 내는 목적은 자신을 보호하면서 다른 이와 함께 잘 지내는 것에 있다. 따라서 평소 내 성격이 불같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할 때도 있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해서 늘 고맙다는 식의 표현을 자주 해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틈틈이 다져야 한다. 또한 화가 날 땐 좀 더 천천히 말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차분하게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가능하다. 목소리의 크기를 낮추고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다. 처음 그 순간에는 욱해서 소리를 있는 그대로 지르더라도 아,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선을 넘는 명백한 잘못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싸움을 설령 상대가 먼저 시작했을지라도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실제로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느냐는 보이지 않는다. 그저 누가 얼마나 자극적이고 선을 넘는 행동을 했느냐만 편집되어 소문이 떠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 사실과 달리 왜곡된 이야기가 불특정 다수에게 둥둥 떠다니는데 정말 아무 상관 안 할 수 있을까? 막상 남들이 하는 얘기 중에 상대가 잘못한 부분은 쏙 빠져 있거나 그로 인해 당신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그땐 억울해서 부들거리게 될 것이다. 또 겉으로는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당신이 화나서 내뱉은 그 말 때문에 상대와의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이 화가 났다면 상대에게 상처를 받은 것인 만큼 상대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기보다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무례했음을 알리는 게 차라리 낫다. 특히 상대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일수록 말이다. 소중한 사람에게는 다시 안 볼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물론 알고 있다.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은 상대도 싫어하니 하지 마세요와 같은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싫어할 걸 아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데?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을. 하지만 적어도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에게만은 조심하자. 그때 그 순간에는 내가 진짜 너랑은 인연 끝낸다 라는 마음이 굴뚝 같고 그 마음이 진짜인 것 같겠지만 실은 아니다. 평소 당신을 아끼고 당신이 좋아하던 사람과 한순간에 멀어지는 일이 당신이 정말로 바라던 바일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를 화나게 하는 일과 사람을 만나지만 사실은 그 사건 자체가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아니다. 내가 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 무슨 성인군자의 말이냐 싶겠지만 말의 방향성은 그렇다. 그 사람이 똑바로 했으면 내가 화낼 일이 없지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대방은 그저 주어진 상황에 그대로 있을 뿐이다.
당신이 대체로 악의 없이 상대방을 대하듯 상대방도 대체로 악의 없이 당신을 대한다. 처음부터 당신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 사람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다.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다면 소리 지르며 화를 내지 않아도 충분히 당신의 불편함을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물론 다혈질 성격이 한순간에 변하기 쉽지 않지만 나중에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라도 내가 그때 어떻게 표현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 라고 물어 소중한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도 관계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과 의사 박용철은 저서 감정은 습관이다에서 화가 자주 난다면 스트레스가 반복되어 몸이 흥분도를 기본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몸의 입장에서는 위기가 자주 반복되니 위기가 올 때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흥분되어 있는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다음날 할 일을 대충이라도 계획해서 뇌가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식이다. 이 외에도 날씨 좋은 날 산책하기, 조용하고 차분한 음악 듣기, 따뜻한 물에 샤워하기, 주황색 조명 등 아래 멍 때리기와 같이 이완을 도와주는 활동을 자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달달 책마루였습니다. 나와 상대의 마음을 읽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